1851년 9월 19일 헨리 레이몬드와 조지 존스가 신문사 뉴욕타임스를 설립했습니다. 이후 꾸준히 영향력을 강화해 나갔고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에 관한 기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무려 90회가 넘는 퓰리처상을 수상했습니다. 퓰리처상은 신문 저널리즘과 문학작품 분야에서 가장 높은 기여자에게 주는 상으로 뉴욕타임스가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지녔는지는 이 퓰리처상 수상 횟수로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뉴욕타임스는 전 세계 언론인들의 꿈의 직장인데요. 실제로 뉴욕타임스의 기자들에게 당신은 기자입니까? 라고 물으면 나는 그냥 기자가 아니다. 뉴욕타임스의 기자다. 라고 답할 만큼 자부심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뉴욕타임스는 뉴욕 맨해튼의 52층짜리 초호화 건물을 본사로 해서 영국 런던과 홍콩 이렇게 세 곳을 통해 24시간 기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홍콩 지국은 아시아 전체를 담당하는 뉴욕타임스의 오른팔과도 같은 곳인데요. 얼마 전 중국이 홍콩 보안법의 통과를 강행해버리는 바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국은 지난 30일 오전 전국 인민대표대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켜버렸습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기 시작하면서 홍콩을 중국으로부터 갈라놓으려는 행위, 중앙정부의 권력과 권위를 해치는 행위, 사람들에게 폭력과 위협을 가하는 행위, 홍콩 문제에 간섭하는 해외 국가들의 행위, 이 네 가지를 모두 위법으로 간주하고 중국식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인데요. 당시 우치웨이 민주당 대표는 한국과 두 체제의 죽음이라 표현했고, 데니스 쿼ok 홍콩 시민당 의원은 이번 조치로 일국 양제는 공식적으로 사라졌다. 이것은 홍콩의 끝을 시사한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타냐 창 의원은 홍콩 보안법이 통과된 날이 홍콩 역사상 가장 슬픈 날이라 외쳤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홍콩 특별 대우를 종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그동안 홍콩이 관세, 투자, 무역, 비자 등의 영역에서 중국과는 다르게 특별 대우를 받아왔는데 이 특혜들을 모조리 없애버린 것이죠. 그동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겠다는 유럽도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유럽연합의 핵심 멤버인 독일과 프랑스가 중국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면서 유럽연합도 중국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 내에서 투표를 거쳐 만장일치로 통과할 경우 빠르면 다음 주에 유럽연합이 중국을 향해 수출 금지 및 범죄인 인도조약 재검토라는 강력한 실질적 대응 조치를 발표하게 됩니다.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자 결국 홍콩에 위치한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탈홍콩 러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세계 최고의 언론사 뉴욕타임스가 깜짝 발표를 하게 되죠. 뉴욕타임스는 홍콩 사무소를 서울로 옮길 예정이다. 중국이 통과시킨 국가보안법은 뉴스기관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라며 그동안 홍콩은 자유분방한 언론의 환경과 함께 아시아 본부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이제 홍콩 직원의 3분의 1은 디지털 뉴스팀을 서울로 옮기겠다 전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의미냐면요. 우리는 신문사의 책임자를 편집국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언론사는 편집이 곧 절대 권력을 뜻하는데 아무리 많은 기사를 써도 편집팀이 이 기사를 허가하지 않으면 영원히 공개되지 못하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신문사의 심장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뉴욕타임스 아시아 본부의 심장을 한국에 이동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이제부터는 뉴욕타임스가 한국을 아시아 본부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서울뿐만 아니라 일본의 도쿄, 태국 방콕, 싱가포르 등을 후보 도시로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그 결과 한국이 가장 외국 기업에 친화적이면서도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한국이 아시아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어서 비교적 쉽게 다른 후보 국가들의 미련 없이 서울을 택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의 과감하고도 빠른 한국으로의 이사 결정에 홍콩에 있는 수많은 글로벌 언론사들 AFP-통신, CNN, 월스트리트저널, 파이낸셜타임스 등이 뉴욕타임스를 따라 아시아 본부를 한국으로 옮길 가능성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이 단숨에 아시아의 저널리즘 허브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3대 투자자 짐 로저스는 한국의 전주시가 국제금융의 도시가 될 것이 확신하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세계 연기금 중에서 세 번째로 규모가 큰 국민연금의 본사가 바로 전주에 있기 때문이죠. 국민연금이 현재 굴리는 자산 규모는 726조 원으로 지금까지 누적 수익은 349조 원에 달합니다. 짐 로저스는 자산도 많고 영향력도 막강한 국민연금이 전주시에 있다 라며 국제금융도시가 되기 위한 인프라가 갖춰졌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이미 전주시에 글로벌 은행들의 대이동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죠. 글로벌 수탁은행 탑5가 바로 뉴욕 멜론은행, SSB, 시티은행, JP모건 체이스, 브라운 브라더스 해리먼인데요. 이 중에 1위와 2위가 전주에 사무소를 오픈했습니다. 35개 국가에서 5만 명에 육박하는 직원들과 4경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뉴욕 멜론은행, 그리고 3경 9천조 원의 수탁 자산 규모를 자랑하는 SSBT가 국민연금과의 계약을 위해 한국의 전주를 선택했습니다. 한국이 키트를 지원해도 일본 수준에 맞을지 봐야 한다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본산 키트는 얼마나 좋은지, 수량은 충분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시사멘터리가 보증하는 정말 웃기고도 슬픈 일본의 현실입니다. 일본은 자신들이 어려워지니 한국 지원을 애타게 바라면서도 한국 정부에 정식으로 요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거사 문제로 자기들이 시작한 경제전쟁도 마무리가 안 된 상황에 한국 정부에 먼저 요청을 하는 것은 문제가 많을 것입니다. 염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베 정권은 한국 때리기로 자신들의 실정을 감춰왔는데 한국에 도움을 요청한다면 현실을 알게 된 일본 우민들의 남은 지지율마저 장담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국 언론들과 일부 한국 언론을 동원해 한국 정부에서 일본 지원 움직임이 있다고 자꾸 이상한 보도를 하지만 한국 정부에서는 일관되고 명확하게 지원 검토도 한 적이 없다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언론이 한술 더 뜹니다. 28일 아사히 신문은 한국으로부터 검사 키트 지원이 있는 경우 일본 국내에서 사용하려면 일본의 국립연구소의 성능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본 후생노동성의 입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자국에서 실시하는 PCR 검사와 동등한 수준의 정확도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견해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PCR 검사에 사용되는 시약 등은 일부 제조사의 물량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일본 당국은 전체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실소가 나오지만 우선 일본 당국의 키트가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에는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 알다시피 일본은 테스트 자체를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기도 힘들기 때문이죠. 일본 정부는 하루 2만 건의 테스트 능력을 목표로 한다 해놓고 실제는 최대 8천 건이었고 이마저도 최근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월 초까지의 국가 비상사태를 종료하려면 판정자 수가 감소해야 되는데 일본에서는 이 수치가 감소하려면 테스트를 안 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런 현상에 대해 일본의 문춘 온라인은 지금이야말로 국민 모두에게 테스트를 해야 하는데 왜 테스트 수치를 줄이고 있냐는 보도를 했고, 시사주간지 현대비즈니스는 아베 정권의 PCR 검사에 장애물이 높아 후생성 관료마저 분노한다는 기사를 내었습니다.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우익 주간지들조차 아베 정권의 수치 억제에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키트를 지원하더라도 일본 수준의 정확성을 가졌는지 일본 국립연구소의 성능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대해서 한국 측에서는 그야말로 그냥 일축해버렸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원은 현재로서는 아직 추진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고, 권준욱 부본부장은 추가 검증은 해당 국가가 주권과 법령에 따라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고 말한 것이죠.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무슨 소리냐,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라는 소리로 들리죠. 한국 정부는 계속해서 일본 지원은 검토도 한 적이 없다는데 일본 언론들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애잔합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한국의 한 종편방송 보도를 이용해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는 한국산 키트에서 다수의 불량이 발생했다는 언론 보도를 했었고, 일본 언론과 네티즌들은 한국산 진단키트의 70-80%가 불량이라며 한국을 조롱했었는데요. 사실은 진단키트가 아닌 검체 수송 배지, 즉 채취한 검체를 운반하는 용기에 단순 변색, 품질 불량을 가지고 한국 키트 전체를 매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한국 키트를 조롱하는 그 잘난 일본의 키트 현실을 살펴봐야 하는데, 비교해보려면 한국 키트의 현황에 대해 알아야 하니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대략 숫자의 단위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본과는 단위 차이가 몇 자리씩 차이가 나니 비교는 쉬울 것입니다. 한국은 먼저 사태 초기 1월 20일 판정자가 단 4명일 때 개발을 의뢰하고 1월 30일 진단키트를 개발하려 한 업체가 나왔고 2월 4일 식약처 승인을 받은 업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4월 24일 기준 수출령 허가를 받은 국산 키트는 총 53개입니다. 한국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업체는 5개이고 시젠, SD 바이오센서, 오상 헬스케어는 미국 FDA에서도 승인을 획득했고 미국 연방조달업체로 등재돼 공급하고 있습니다. 수출액은 4월 1일부터 20일까지 1억 3,195만 달러, 1월부터 집계한 국가별 누적 수출은 브라질 1,924만 달러, 미국 1,559만 달러, 이탈리아 1,488만 달러, 이하 폴란드, 인도, 러시아, 스페인 등 106개국에 달하고 있고 업계 관계자는 수입 문의를 골라받을 정도이고 주문이 폭주해서 한 달 정도는 대기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업체들이 하도 많지만 대략 주요 업체들의 생산량은 시젠 현재 월 1천만 회에서 1,500만 회로 늘릴 예정입니다. 랩지노믹스 월 400만 회 추가 증설 계획 중, 이원 다이애그노믹스 월 120만 회, 수젠텍 월 200만 회에서 다음 달 600만 회 생산 예정. 대략 생산 키트는 50여 종에 생산량은 회사당 100만 단위이고 가장 많은 시젠이 1000만 단위 테스트량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일본의 웃기는 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기업 라쿠텐은 4월 20일 PCR 검사 키트를 판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라쿠텐은 아마존 재팬과 함께 일본 온라인 쇼핑 탑2 기업이고 라쿠텐 골든이글스라는 프로야구단도 가지고 있으니 절대 중소기업이라 할 수 없는 일본의 대기업이고 키트를 만드는 곳은 라쿠텐의 계열사 제네시스 헬스케어, 판매는 라쿠텐에서 한다고 합니다. 이 키트는 셀프로 채취한 검사 시료를 수거함에 넣어두면 담당자가 수거하고 며칠 후에 결과를 받는다고 합니다. 아니 무슨 며칠씩 걸려. 그런데 이 정도는 시작입니다. 그런데 테스트 결과는 어디까지나 감염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결국 감염의 유무를 판정하는 것은 의사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키트가 가격은 14,900엔, 우리 돈 16만원. 이어지는 설명은 발열이 일주일 가까이 계속되는 등 의심되는 사람은 정식 상담센터에 상담을 권합니다. 잠깐만요, 이게 도통 뭔 소린지 품 설명을 덧붙인다면 본 제품은 의료적 진단이 아닙니다. 의료기기가 아닙니다. 무슨 건강보조식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구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걱정스러운 분은 후생 노동성의 지침에 따라 행동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니 며칠이 걸리면 그 사이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고 퍼뜨리고 다닐 수도 있으며 스스로 부정확하다고 하면서 판다면 양성인데 음성이라고 나와서 또 전파 위험도 있으며 결국 정확하게 알아보려면 의사에게 가야 한다면서 이걸 도대체 왜 파는 걸까요? 결국 일본 의사회는 23일 정확성에 강한 우려가 된다, 아주 큰 잘못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하였습니다. 일본의 후생성이라는 곳이 제대로 기능을 한다면 당연히 판매가 금지되거나 진단키트라는 명목으로 판매할 수 없게 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한국 키트의 정확성을 자기들이 판단한다고 한 것과 비교해보면 일본 후생성의 조치는 한국을 얘기할 때와 너무 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쿠텐 키트에는 또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주간 문춘에 따르면 이 키트는 의사회가 지적을 계속해도 법인용으로 계속 판매를 하고 있다는데 이 라쿠텐 키트를 제조한 계열사의 대표는 예전에 다이어트 회사를 창업했던 사람으로 당시 미국의 심장외과 의사, 미국 코넬대 의학부와 정치학부를 졸업했다고 자신의 경력을 홍보해왔으나 이미 이에 대해 2006년 주간 문춘에서 유전자 다이어트 돌팔이 의사의 의혹이라는 폭로 기사를 냈으며 당시 이 언론사가 해당 대학과 병원을 모두 조회한 결과 그녀는 재학생도 졸업생도 아니며 의사 면허도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정상적인 일본 키트를 찾아보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시마즈 제작소라는 것이 4월 20일 의료기관용 키트를 발매한다고 발표한 것이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3월 4일 개발에 착수한다고 발표하고 발표 후 약 1개월 동안 10만 회를 생산하는 체제가 갖추어졌다는데 이에 대해 일본 인터넷에서 놀랍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한국 시젠 한 군데만 1개월에 1000만 회 테스트량을 생산하는데요. 100배네요. 일본 트위터에서는 과연 세계의 시마즈, 와우 대단, 짧은 기간에 이만큼의 성능, 훌륭한 기술력 감사합니다 라는 기대와 감사의 코멘트가 쇄도하고 있고 역시 믿을 수 있는 일본 제품이 최고, 역시 메이드 인 재팬은 안심합니다 등의 애국 댓글을 많이 볼 수 있다고 수십 군데의 언론에서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언론에서 정말 어렵게 찾은 다른 일본산 키트는 니폰진 도야마시 그룹에서 기존에는 수입을 했지만 새로운 키트는 국내에서 만들어 월간 1만 샘플분에 해당하는 2000키트의 생산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한 달에 1만 회면 하루에 300개 생산인가요? 그리고 아비간의 후지필름에 유전자 검출 키트도 있다고 하는데 너무 단신이어서 별 정보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키트 관련 회사의 주가가 폭등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바로 일본 섬유화학업체 쿠라보의 주가가 12일 23% 폭등했다는데 그 이유는 중국산 키트를 수입해서 판매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고, 쿠라보는 해당 키트를 일본의 연구검사기관에 판매하고 1일 1만 명분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루 1만 명분이면 일본 총 테스트량을 하고도 남기는 하네요. 그런데 자체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중국산을 수입해서 유통하는 것만으로 주가가 23% 폭등했다니 한국 상식으로는 좀 납득이 안 가네요. 그리고 이전에 일본산 키트로 처음 승인된 것은 시스맥스라는 키트로 3월 27일인데 상당히 느린 시점이죠. 참고로 말은 많지만 베트남 하노이 과학기술대가 RT 램프 방식의 키트를 개발한 것이 2월 11일이라 하고, 비에데이 코퍼레이션이라는 베트남 회사가 RT-PCR 방식 대량 생산을 발표한 것은 3월 3일이었습니다. 베트남보다도 훨씬 느린 일본, 베트남에게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일본산 다른 키트가 또 있는지에 대한 뉴스는 거의 찾을 수가 없습니다. 수사멘터리가 언급한 4개의 일본 키트 관련해서 가장 정상적으로 보이고 일본인들이 열광했다는 시마즈 키트라는 것이 판매가 시작된 것이 무려 4월 20일입니다. 그것도 고작 월 10만 테스트분. 일본의 키트 수준에 대해서 뭐 더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테스트 내용도 발표를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키트 업체의 정보는 더더욱 알 수 없는 현실입니다. 국산 키트가 별로 없으니 당연히 뉴스도 없다는 추론을 합니다. 그나마 얼마 안 되는 일본의 테스트량을 채우는 것은 스위스 로슈의 키트가 4월 14일 승인되었다고 하고, 중국발 키트 수출 보도에 일본이 종종 언급되는 것으로 봐서 중국산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